산업이 원자재를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감사한다. 2. 중국의 충격 반응. 3. 아랍 충격 성명. 한번 진실을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한 국가, 브라질 이곳에 위치한 도시 상파울루에서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상파울루 주를 상징하는 깃발의 태극 문양을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바꾼 깃발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일입니다. 소수 민족인 브라질 한인들을 향해 이뿐만 아니라 브라질 지명에 한국 이름까지 붙여주는 등 상파울루 전역에 한국이 서서히 퍼지고 있는데요. 아예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지칭하는 이들이 있을 만큼 한국의 진심으로 바뀐 브라질 상파울루 사람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히카르두 누네스 상파울루 시장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참석한 한국인들을 향해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가 선언한 상파울루 주기 변경 선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파울루 시청에 걸려있는 상파울루 주 깃발에 태극 문양을 삽입해 한국인들이 상파울루의 귀한 공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유지해온 깃발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오래전 이름도 모르던 브라질에 첫 발을 내딛었던 한인 사회는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억척스럽게 외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한인 사회를 유지했던 것이 브라질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상파울루는 물론이고 남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봉해찌로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물러날 곳이 없었던 한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하나 둘 모였던 것이 거대한 한인타운으로 발전한 것이었죠. 브라질 주민들은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브라질 한인들의 이주 역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밥벌이가 어려웠던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한 일제강점기 치하 한인들은 브라질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저먼 타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브라질 농장에서 힘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던 이들은 지독한 차별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인의 생김새에 대해 힐난하던 이들 브라질인들은 한국인들을 천하게 취급했습니다. 청소노동자로 일을 하거나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이들 한인들은 브라질인들의 인종차별에 무력하게 당해야 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급습, 금품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했죠.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인들은 삶의 터전을 일구고 봉해찌로 지역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뤄냅니다. 한인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섬유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손재주가 좋은 한인 노동자들은 브라질 섬유 산업에서 필수적인 인력으로 여겨졌고 나중에는 브라질 섬유 산업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가 넘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른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한국인들은 상파울루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기록한 시기가 바로 코로나 시기였죠. 가게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이 사라질 정도로 상파울루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브라질 노점상들은 일제히 가게 문을 닫고 강제로 쉬어야 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장사가 유독 잘 되는 곳이 바로 한인들이 밀집한 봉해찌로 지역이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분 남미에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봉해찌로 지역이 유일했기 때문이었죠.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음식이나 문화는 물론이고 K-팝 굿즈를 구입할 수 있는 이곳이 남미 젊은이들 사이에 핫플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사람이 모이면서 봉해찌로는 상파울루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상업적 성공과 함께 브라질에서의 기부도 진행하는 등 브라질 사회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일이 늘어났고 특히 봉해찌로 지역은 상파울루 핵심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를 본 히카르두 누네스 시장은 봉해찌로 지역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한국을 위해 특별 혜택을 주는 등 교민들에게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사업은 이들 교민들을 대접하는 일이었죠. 봉해찌로 내 대한민국 상징물이 서 있는 광장을 브라질 한국 광장으로 개명하면서 상파울루 시장은 한국 이름이 들어간 장소를 잇따라 만들기로 나선 것이죠. 또한 봉해찌로 내 거리명인 루아프레츠와 프레츠의 한국 명칭을 추가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루아프레츠 서울 루아프레츠 코레이어이라는 공식 명칭이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2017년에는 8월 15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는 것도 모자라
봉해제로 내에 한인타운 파출소 컴파니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 경찰이 상주하는 파출소를 이례적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죠. 봉해제로를 지나는 지하철 역인 치라덴치스 티라덴티즈를 한국 치라덴치스 코레이어 티라덴티즈로 바꾸는 것도 같이 진행한다고 하면서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곳이 브라질 상파울루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파울루시를 한국으로 도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러한 상파울루의 친한 태도에 가장 당황한 곳은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원래 일본은 브라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으로 브라질인들이 아시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건너온 것일 정도로 일본과 친밀했습니다. 이는 많은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건너가 생활했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1908년 농업 이민을 위해 브라질로 건너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본인들은 돈을 벌고자 브라질로 넘어갔습니다. 혼혈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넘어 거기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당시에는 브라질 이민에 대해 일본 정부도 소극적이었지만 실업 문제가 극심해지고 전쟁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해지자 브라질에 이민 간 일본인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태도가 바뀌게 되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브라질로 넘어가는 것을 일본 정부가 추진할 정도로 브라질 이민은 급속도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죠. 결국 삶이 어려웠던 일본인들은 브라질로 넘어가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일본인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회의 대부분의 부청과 기업들은 일본계 이민자들의 손이 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일본계 이민지들은 브라질 땅을 다수 소유하면서 부를 축적, 브라질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브라질에 머문 일본인들은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죠.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경제적으로 압도적이었던 시절 역시 브라질계 일본인들의 파워가 강력해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모여 산 브라질 최대 일본인 커뮤니티 리베르다지라 이버데이드는 번성한 곳에 자리 잡으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봉해지로에 비하면 훨씬 더 쾌적한 곳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죠. 같은 아시아계 민족이라고 해도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멸시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한국인 이민자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리베르다즈가 경제를 이끌었던 것과 다르게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한국인들이 한류 열풍을 이끌며 신드롬 수준의 한류의 인기가 남미인들에게 퍼지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죠. 코로나 시기는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봉해제로 지역은 사람들로 인해 북적이는 일이 자주 있었다면 리베르다제는 사람이 없어 찾아오는 이도 드물 만큼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거주민들 중에서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죠. 경제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운데 일본이라면 브라질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주에 대한 의견이 폭발한 가운데 현재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일본이 브라질 이주민까지 받는다면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죠. 초기와 다르게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들은 기세등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했던 타행살이를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남미 사람들 가운데는 한국 이름을 붙이며 남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국인으로 칭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의 빈민지대 파벨라에 위치한 한 마을은 코레이아라는 이름을 붙이며 살았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한국 마을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한국에 대해 애정을 품어왔다고 하는데요. 입구의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코리아라는 글자가 새겨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예뻐서 사용해왔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한국을 동경해서 마을 이름에 한국을 붙였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한국과 피가 이어져 있지 않아도 한국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품고 있는 문화의 힘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 요리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를 즐기기 위해 한국 식당들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브라질 상파울루. 차별받은 소수민족에서 이제는 브라질 주류 사회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인의 기상을 떨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등 한국 무기가 큰 인기를 끌며
폴란드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여러 국가와의 새로운 무기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최근에는 잠수함 도입 경쟁 역시 치열해지면서 뛰어난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잠수함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잠수함 도입을 위한 경쟁이 벌어졌는데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좁혀지며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호주 잠수함 초기분을 본인들이 건조하겠다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는 현재 스웨덴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한 배수량 3,000톤의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척의 잠수함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취역해왔기에 2030년대 초에 수명이 끝날 예정인데요. 이에 호주는 2014년부터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할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 4개국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트핀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제안한 프랑스의 라발 그룹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소트핀 바라쿠다급은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핵잠수함인 바라쿠다급의 재래식 추진 버전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프랑스 잠수함이 선정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호주 국방부와 프랑스 나발 그룹과의 정식 계약은 2019년 2월이 되어서야 체결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호주에서 추후 건조할 잠수함의 척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논란 끝에 결국 프랑스의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재래식 잠수함 도입 계획을 밝혔던 호주가 핵잠수함으로 방향을 바꾸며 큰 파문을 불러온 것인데요. 호주, 영국, 미국의 앞글자를 딴 오쿠스라는 3국 안보 파트너십을 출범하며 호주가 프랑스와 맺은 잠수함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프랑스는 크게 반발했지만 든든한 동맹국을 만난 호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의 도움을 받아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호주는 미국에서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최소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오쿠스 당사자들은 핵잠수함에 재래식 무기만 탑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핵 비확산 조약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한편 호주의 조선함은 콜린스급 사업의 오랜 지연, 수상 전투함의 건조 지연 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는데요. 프랑스의 지원으로 건조하려던 잠수함도 제때 건조될지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호주는 콜린스급 6척의 수명 연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죠. 특히 이번 핵잠수함 사업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복잡한 핵잠수함의 구조 때문에 제대 건조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던 외국 업체들은 호주가 핵잠수함을 도입할 때까지 능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00톤급의 잠수함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는 우리나라였는데요. 지난 2022년 7월 우리나라는 호주에게 잠수함 인도까지 남은 7년 안에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기반 첨단 재래식 잠수함 7척을 건조해주겠다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을 파기당했던 프랑스도 제안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오쿠스에게 등을 찔렸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던 프랑스 대통령이 호주 해군 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건조한 재래식 잠수함 4척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제 호주는 날아가는 콜린스급을 고쳐 쓰느냐, 새로운 재래식 잠수함을 일부 도입해서 핵잠수함이 배치될 때까지 쓰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호주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외신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가 도입할 잠수함의 초기분을 자신들이 건조하고 호주가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을 호주가 받아들일 경우 최소한 초기 물량만큼은 호주가 목표하는 2030년대 초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호주용 잠수함까지 수용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여러 차례 미국 잠수함 건조 업체들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비용 및 일정이 추가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현재 호주는 미국 측의 제안과 우리나라의 제안, 그리고 프랑스의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한 번 호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조선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조선 사업 전반에 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히나 LNG선 설비 기술은 단연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보여줘도 못 따라올 정도라고 하죠. 현대산모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LNG 운반선의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설계 원천 기술은 프랑스 GTT 텍스트럼포트 테크니가스가 갖고 있지만 설비 기술은 단연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같은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해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국내 3사만이 경쟁한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공 기술 덕분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수주량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영업을 가능하게 한 주역도 바로 LNG 운반선인데요. 그로 인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일감절벽을 우려하던 조선업계가 다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한 언론에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더불어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핵심 기지인 영암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앞서 주문된 선박들이 진수된 뒤 그 빈자리를 최근 집중적으로 수주한 LNG 운반선들이 속속 채우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영암조선소가 2026년 일감까지 이미 확보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현재 건조되고 있는 LNG 운반선에 올라 선박의 내부 모습에 대해서도 보도했는데요. 그리스의 알파가스사가 주문한 세 척의 LNG 운반선 가운데 첫 번째로 건조되는 선박에 올라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내년 4월 진수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으로 주요 화물창 건조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초저온 액체 저장을 위한 피막을 설치하는 멤브레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선박이 오르는 과정을 세세하게 전했는데요. 도크와 선박을 연결하는 철제 사다리를 통해 화물창 내부로 들어섰으며 선박 내부와 통하는 통로 입구에서 에어컨을 통해 옷과 신발에 묻는 흙먼지들을 모두 털어낸 뒤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하 192도 이하의 액체 상태인 LNG가 실려야 하는 화물창이만큼 건조 단계에서부터 내부 오염을 막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내부에 들어서자 흡사 대형 빌딩의 건설 현장에 들어선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바닥만 1200로 약 360평에 달하며 높이는 아파트 10층 수준인 약 30m라고 하니 그 표현이 이해됩니다. 이곳 화물창에만 5만여 톤의 LNG를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박은 이러한 규모의 화물창 3기를 탑재할 것이며 폭이 좁은 선수엔 소형 화물창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화물창을 탑재하는 선박의 LNG 운반량은 무려 17만 4천 톤에 달합니다. 현장을 안내한 현대산모중공업 책임자는 극저온 상태에서 액화 보관된 LNG가 끊임없이 기체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하 196도 이하를 버릴 수 있는 초고성능 후판으로 만든 스테인리스 주름판으로 가장 바깥을 감싸고 당열 우레탄 폼으로 한 번 더 감쌉니다. 바로 이 감싸는 작업에 경쟁국은 쫓아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LNG 수송을 위해 필수적인 화물창을 GTT의 설계대로 제작한다고 해도 시공 능력에서 경쟁국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책임자는 현대산모중공업의 핵심은 용접 기술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산모중공업은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화물창 전체 이음매가 동일한 강도를 지닐 수 있게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용접 작업 전체를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숙련된 작업자가 투입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는 자동화되어 자동화 용접 설비가 화물창 벽면을 따라 이동해가며 용접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로봇이 작업을 맡은 뒤로는 선박 건조 기간도 짧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책임자는 보냄이 잘 돼야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LNG 양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송도 할 수 있다며 보냉 작업은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뿐 아니라 선박 본체가 극저온에 노출돼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그룹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계는 한 척당 10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한국형 화물창 기술 개발을 완료하면 조선사의 수익성 개선과 건조 비용 감소에 따른 수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에 많은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멈추지 않는 기술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조선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를 꼽으라면 장자오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려 20년간 중국 각종 언론 매체에서 군사 관련해서 여러 분석을 내놓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준 이후에도 가끔 예능 방송에 출연하는 등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장자오종이 은퇴하고 몇 년간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대 교체가 있었고 한 군사 전문가가 장자오종의 뒤를 이어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군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위험한 국가라고 분석해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몽을 저지하는 요소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우러 전쟁을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누가 뭐래도 중국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은 이를 서방 세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대만을 쳐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미중 패권 전쟁, 제로 코로나 봉쇄, 그리고 오는 10월 열리는 20차 당대회 등 굵직한 일이 많았고 대만 봉쇄 훈련 이후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러 전쟁을 누구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 주의 전황이 어떤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는 토론 방송을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 장자오종은 1970년 군에 입대해 지속적으로 군사 활동에 참여했으며 인민의 망군 장교로 전역한 후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 지도 교수를 역해 2003년부터 군사 관련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2015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지금도 가끔 방송에 나오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빈자리를 장빈이 다음 세대 군사 전문가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95년도부터 업계에 들어온 장빈은 올해 48세로 이전 세대 전문가들의 나이가 60 후반에서 70세란 걸 감안했을 때 매우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 세대 군사 전문가들 중 가장 견해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장빈은 최근 방송에서 우러 전쟁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안에 우러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했지만 전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과 기후를 봤을 때 겨울이 오면 러시아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황이 뒤집힐 가능성이 정말 봅니다. 당연히 겨울이 되면 발동이 더뎌지겠죠. 그리고 봄이 돼서야 활발해질 건데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화약이나 무기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화약이나 무기는 전부 나토에서 주고 있는데 나토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엄청나게 지원해줬거든요. 심지어 독일은 탄약고가 통통 비롯되잖아요. 종합해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계속 지원 요청을 해야겠죠. 러시아가 유리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첨단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중국의 바램인 러시아의 승리에 확신하지 못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분석 내용처럼 무기의 질에 문제가 있다면 천연가스 팔아서 번 돈으로 중국의 무기를 사면 될 거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잇따랐는데요. 이 반응도 참 양심이 없는 게 천연자원 자체가 유럽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섞여두고 있던 걸 중국이 헐값에 사놓고 정작 무기를 정가에 팔면 된다는 해결법의 동맹국이 맞나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바로 폴란드와 있었던 20조 방산 수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9, K2표, FA50에 이어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미국의 MSI 하이마즈를 포기하고 한국의 천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구식 K136 구령 시스템을 대체하고 한국 포병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136 구룡 대비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분단급 정찰 무인기와 더불어 분단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린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천무는 탁월한 엄지 돌파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이마즈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활약을 벌이고 있는 것은 평지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평지 전용 차체의 한계로 인해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나 폴란드에서는 운용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KTS-SM으로 불리는 400mm-600mm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까지 조만간 천무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TS-SM은 무려 290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해 한국판 어택주로도 유명합니다.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현지 매체인 폴소키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까지 한국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여기서 부어슈차크는 모든 분야의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천무 도입이라는 결정까지 도달한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즈를 주문했지만 미국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넘겨주기를 주저해 여태까지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죠. 미국은 폴란드 대신에 당장 화력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즈를 제공했고 거기서 하이마즈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본 폴란드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즈를 받을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폴란드는 하이마즈를 대체할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로 한국에 천무만한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저할 틈도 없이 곧바로 천무 계약까지 논의한 것입니다. 부아슈차크가 천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다연장 로켓포의 위력을 언급한 것은 실제로 하이마즈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크게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국내분 생산량까지 싹 쓸어가려 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그리스, 중동, 노르웨이, 호주 등 수출 계약이 끊이지 않고 있죠. 과도하게 늘어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현대 로템 역시 경무를 감당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장비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요? 한국을 끌어들인다는 게 어떤 얘기죠? 서방 국가 대부분의 일은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우크라이나에 원조하거나 각 나라에 원조하는 대부분이 미국의 협조하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직접적인 무기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로 미국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토끼내야겠고 그렇다고 마찰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회해서 액션을 취해야겠죠?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겐 안 주겠다. 야, 너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 줘서 물량 없잖아. 그니까 나한테 사자. 대신 나랑 우크라이나 엮지 마. 이응키읔?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도 척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주 영악해요. 결국 뭐겠습니까? 한국은 쉬도 새도 모르게 우러 전쟁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일본이 미국 편으로 돌아섰을 때도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일본이 한국을 엄청 무시했었어요. 한국 약하다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친했던 이유는 자국의 생존 때문이었죠. 이젠 미국 입장에서도 머리 아플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상승했다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서방의 군사력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유럽에 수출하면서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미국도 이젠 한국의 방산 기술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괄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한국군이 그렇게 세다고? 믿을 수 없어. 한국이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최대 방산 수출국은 맞는 것 같다.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폴란드를 포함한 해외 각국에서 무기를 싹쓸이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폴란드의 통큰 구매는 폴란드 국민들조차도 20조라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 의아할 정도로 확고부동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아예 4세대 주력 전차 K3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까지 해왔죠. 한국에서는 이젠 폴란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우회 루트로 우크라이나를 원조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무기가 한국식 첨단 무기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약 지원의 빈틈을 파고든 마케팅이 먹히면서 한국 무기가 알려지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렇듯 시장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한국 무기를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한국과 한국 무기가 오늘날의 드높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이 기술자분들의 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